전례 없는 산불 피해 정치권은 일제히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경과 예비비 문제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고일을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여야 지도부 모두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산불 상황과 여야 대응,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듣겠습니다. 예, 산불 상황이 아직도 이렇게 안심할 정도가 아닌 듯 보입니다. 지리산 쪽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산불은 뭐 3시간 정도면 천왕봉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과연 이게 빨리 진화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일단 여야가 정쟁을 좀 중단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각기 특위를 구성하거나 뭐 봉사활동을 나서는 등 그래도 싸우는 모습보다 이 산불 진화 그리고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제 예비비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비비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는 좀 민주당의 조처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이 공격 또한 지금 산불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한가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화부터 하고 이 예비비 관련한 논란 그리고 이 재난 대비와 관련한 논의는 그 후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 듣습니다. 네, 뭐 윤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이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서 어떻게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할까 얘기를 해야 되지 예산에 대해서 갑론을방 누가 더 제대로 했고 누구 책임이냐 묻는다는 자체가 지금 산불 피해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이 체육관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들이 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채워서 빨리라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복구나 그다음에 이 화재 진압 이후에 이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어떤 예비비의 어떤 편성 과정에서의 당시 어떤 책임론을 통해서 이번에 재난에 대해서의 어떤 흥결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거는 정치권이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그건 추후에 따져야 될 문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이 계속 얘기하면 예비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예비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래도 공방이 시작됐으니까 언급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일단 액수가 워낙에 크고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올해 예산안 삭감 관련한 민주당 행태가 너무나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 이제 산불 진화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짚을 거 짚어야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과 안 맞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 8,700억 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한 겁니다. 작년에 4조 8천억에 해당하는 국가 예비비를 2조 4천억 원으로 삭감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고 그럼 이재명 대표 얘기한 4조 8,700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금액은 국가 예비비 삭감된 거 2조 4천억에다가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 그리고 국고 채무부담 1조 5천억 이걸 합친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숫자도 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몇백억을 더 올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보면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 이거는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여기에 산불 복구에 쓸 수 없는 그런 금액이고 또 집행 완료된 게 많아가지고 가용 예산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국고 채무 부담 1조 5천억 원 있다고 그랬죠. 이거 시설 복구 비용 등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위한 뭐 보상금이나 생계 지원비 여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토막 낸 예비비 중에서만 쓸 수 있는데 2조 4천억 중에서도 1조 6천억 원은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럼 남은 게 일반 예비비 8천억 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삭감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지금 남아있는 8천억 원의 2배,
1조 6천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됐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곱하기 2를 해서 예비비가 삭감 안 된 것과 같은 원래처럼 4조 8천억 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비비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또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비비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4조 8천억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지난해 예비비에서 2조 4천억이 깎인 거를 가지고 아니 깎인 게 2조 4천억이라서 이 부분이 깎였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라고 지금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거론하는 게 지금 현재 거의 뭐 재난이 국난이라고 좀 보는데 이 화재에 망연자실할 국민들이 다 할 일인가 싶다고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기재부 차관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예산에는 굉장히 정통한 예산 기재실장을 했던 분이 있어요. 안도걸 의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분이 다 하나하나 세목을 다 설명해 준 겁니다. 제 목적비로 쓸 수 있는 재해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4조 8천억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보탠다면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 내려갈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라고 하죠. 교부금 자체가 붙여서 1조 6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6조 이상의 이 재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기재부 간에 서로 시각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재해의 목적비로 쓸 수 있는 게 아예 다 덜어냈다면 거기에 더서 민주당이 이 부분은 우리가 미처 재해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예비비를 복구하려고 이번 재난 상황을 빌미 삼아서 그 예비비 쟁점을 가지 말고요. 4조 8천억 그중에서 지금 국고 채무 부담까지 하지 않고 즉시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집행하는 게 먼저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TF 짜내고 해야지. 지금 현재 뭐 지난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지금 재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 덧붙여서 뭐 헬기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지금 헬기가 화재에 투입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헬기 예산 증액했어도요. 구입하는데 3년 4년 걸립니다. 근데 그게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비난을 위해서 그냥 비난을 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크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헬기 예산 관련해서야 물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구입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3, 4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해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역으로 드리고 싶고 세목 관련해서 기재부 차관 출신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조 정도 있다는 말씀까지 하는데 저희 당에도 그런 예산 전문가 계세요. 삼선 계시니까 저희도 다 따져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산불이 진화되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복구가 우선이니까 좀 미뤄두기로 하겠고요. 탄핵 심판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아무래도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래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뭐 얘기해 줄 수 있죠. 기일 선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4월 달 넘어가겠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이 됐는데도 벌써 이제 한 달 이상 지난 이유 왜 그렇습니까? 뭐 저도 이제 다들 뭐 여러- 내부 사항은 모르니까. 예, 네. 언론 보도와 뭐 여러 가지 정보인지 아닌지 모를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어렵다. 즉 현재 계신 8분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서로. 그래서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는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관련해서 그저께 유죄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이러한 정치적 상황 또한 헌재에서 이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만약 낸다 하면은 전원일치 정도로 내야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런 결정을 내야 헌재 결정의 권위라든지 국민적 존중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쪼개진 상태로 결론이 나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오게 됐을 때 국론 분열 그리고 헌재에 대한 비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재판관 8분은 다 고려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감은 커지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뭐 예를 들면 6명만 돼도 어떤 결론이든 나올 수 있는데 이 6명이 아니라 즉 8명, 8대 0이라는 어떤 숫자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6명조차 안 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용을 위해서는 6명이 넘어야 하는데 네. 지금 9 중에 한 분이 빠진다는 것 굉장히 크잖아요. 10%가 넘는 분이 빠진 상태에서 6개를 채워야 한다. 인용을 위해서는. 그 과정도 저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한덕수 총리 심판 때 보셨지만 의견이 완전히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쟁점이 무려 5개나 있는데 이 5개에 대해서 재판관들 생각이 다 다르다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8대 0 전원일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6명을 충족해서 인용으로 간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봅니다. 예.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 일단 역대급으로 헌재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 안의 행위에 대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재판의 결정문을 만들어가는 입장이라고 이해했을 때는 헌법재판관들의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란의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105일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는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거래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에 대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이거는 합헌이라고 생각할 만한 대목이 그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그 누군가가 고민해서 이 어떤 이 합의 인용에 대한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헌법의 수호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국정을 빨리 수습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과 또 이 헌재의 권위와 어떤 책임에 준한다면 저는 그 고민의 역할들을 너무 오래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월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으나 아주 최소화하면서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조속하게 내려주는 것. 그러니까 유흥식 추기경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재가 지체 없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그래서 그 일일이 모든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진보, 중도 우리가 나누고는 있지만 네. 그들은 따지고 보면 이 대한민국의 사법의 어떤 영역에서는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여나 어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본인들의 쌓아온 업적과 명예와 어떤 양심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선고기일의 어떤 결정을 바란다. 그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윤 전 대변인께서는 6명도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는 봐요. 지금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길어지면 초조하고 초조하면은 뭔가 이게 좀 우리가 처음에 8대 0 아니고서 나올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인데 라는 게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 상식과 법률적 가치에 따졌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 5가지 큰 당시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은 한 가지만 헌법에 위반돼도 인용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포고령 한 장만 가지고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재판관들이 본인들이 일부러 정치적 신념 때문에 오답을 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 말하자면 권력자로서 대통령을 복직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돌아올 실익이 없잖아요. 저는 엘리트의 길을 걸었던 법관일수록 아무리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오답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정답을 쓰면 8대일 수밖에 없다. 이건 오답이 나올 수 없는 어떤 행위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4월 18일에는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이 퇴임하는 날이 됩니다. 만약 퇴임하게 되면 6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또 서둘러져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18일 전에 답이 나오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버렸습니다. 당연히 4월 18일 전에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6명이 된 상태에서는 심리를 못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을 정지시키면서 6명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했지만 그 사건에 국한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물론 윤 대통령 관해서는 심리는 이제 변론기는 끝났는데 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명 이제 퇴임하는 2명에 대해서 또 임명이 돼야 9명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2명 몫은 대통령 지명 몫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배제돼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또 엄청난 또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임명하라고 해야 될지 임명하지 말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또 고민이 될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27년 3월 대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포함해서 3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할 때 그때 이 헌재 구성을 완벽하게 하도록 미리 준비를 했으면 이런 뭐 9명이냐 6명이냐 8명이냐 이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그때 민주당이 욕심부렸잖아요. 3명 여야 1명에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3명 하는 건데 그 관례를 뒤엎고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우리가 2석 다 하겠다. 이러면서 임명이 늦어지면서 결국 계엄 이후 탄핵 이후에 청문회 부랴부랴해서 작년 말에 2명의 재판관 임명되고 1명은 임명 보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뭐 물론 민주당 지금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국가기관 구성 관련해서 이렇게 정치 싸움 들어가는 거가 결국 이러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온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거는 될 수 있냐라는 고민이 네, 거죠. 고민이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거의 확률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전에 나온다.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일단 재판관의 구성 자체 8명도 일단은 만약 재판관 임명을 놓고도 지금 서로 간에 신경을 하고 있는데 네. 8명 중에 이 말하자면은 그 2명의 재판관,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 재판관을 기일이 지날 때까지 헌재에서 그거를 방치를 할 수 있다. 저는 헌재가 그렇게 되면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재 자체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8명의 재판관이 서로 간의 견제나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른다 하더라도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10차 변론을 다 치렀고 최후 변론도 들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평의를 같이 진행했죠. 네. 그런데 이 재판관 2명이 임기를 결정도 못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방치한다. 그거는 서로 간에 재판관들끼리의 존중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도 같이 당시 이정미 재판관께서 3월 13일에 퇴임을 앞두고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의 결정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100번을 양보해도 4월 18일 전인 4월 15일 전으로 해서는 이게 탄핵 심판의 결정은 나올 것이라고 봐서 이 두 분의 퇴임 이후에 헌재의 상황은 상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카드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또 기존에 이제 최상목 당시 대행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탄핵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탄핵까지 갑니까? 일단 원칙으로 따지면 탄핵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칙을 따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 권한대행을 하면서 마은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저지른 고위공직자인 최상목 기재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약간 원칙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온정주의로서 탄핵을 멈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탄핵에 이르렀을 때의 국가의 혼란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겠다.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나를 탄핵할 수 있겠어? 하면서 지금 위헌적인 행위를 그냥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탄핵시키라고 제도와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탄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길을 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재부총리에 대한 위헌적인 공무원으로서의 불법 행위는 탄핵을 통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온정주의로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좀 멈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민주당은 뭘 어떻게 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자제하는 그런 미덕을 과연 알고 있는 집단인가 저는 늘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 최상목 전 대행 현 부총리에 대해서 30번째 탄핵 강행시키는 걸 보고 민주당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오늘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헌재 심판이 계속 늦어지면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통해서 국정의 축을 아예 국회로 가져오는 그런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쓴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계속 줄탄핵을 해서 장관을 없애버리면 즉 국무위원이 탄핵이 되면은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거부권도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제2요구권 없이 기한 지나면은 그대로 통과가 된다. 법으로서 성립이 된다. 막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서 이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생각이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힘으로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봐도 민주당이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취가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찬찬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거 탄핵 줄탄핵 초기에 노정면 의원이 이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던 것 같긴 하는데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이게 뭐 힘으로 할 수는 없죠. 힘으로 할 수 없고 입법 절차를 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건을 달아서 네. 어떤 이 예를 들어서 법에 대한 이 제2 요구권과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통과시키지 않을 때는 15일 이내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두 분은요. 네.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어기면서 본인들이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나라의 운영을 하고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분들이 자격이 있나요? 국민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위헌과 위법을 적당히 저지르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겨간다. 과연 힘없는 국민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나요? 그런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엄격하게 조그만한 위헌적인 요소, 위법적 요소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을 했던 부총리는 만약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위법적 사안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얘기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이제 2심 무죄 얘기 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환호하고 반기는 대목이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결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앞으로? 순간적으로 좀 곤란해졌죠.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대선이 있는지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재판 5개 중에 하나가 2심 나왔을 뿐이고 이게 또
이렇게 됩니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할 이유가 없어요. 검찰이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전제로 해서 상고를 했을 때 시간 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27일 정도가 절약이 돼요. 그럼 이제 대법원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글쎄요.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거의 뭐 6월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2달 이상 시간이 있죠. 네. 그렇죠. 4월, 5월이 있으니까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파기 환송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파기 자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환송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 5번 하지 않고 3번에 끝내면서 유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날개를 단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건 자유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저희 당에서 내세운 그런 반응들도 네. 법리상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이것이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있죠. 조기 대선이 없다면 윤희석 대변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이 재판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해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0.0001%라고 봤을 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조기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조기 대선 기간 내에는 엊그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의 전부 무죄는 거의 사법 리스크를 다 털었다고 볼 만합니다. 네. 조기 대선 기간 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속수무책이죠. 통상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서는 정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정치의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정치를 하는 행위자인 이재명 대표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학생 간에 성적 경쟁을 하죠. 그러면 시험을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저히 시험을 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경쟁자인 학생을 아예 시험장에 못 오게 하는 전략을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아주 이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어떻게 전략을 세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여기까지 가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라. 결국에는 정치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겨서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뭐 이재명 대표를 굳이 비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한번 볼 텐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 33%, 민주당은 41%로 양당 지지도가 조금 벌어졌고요. 이 장내 지도자 선호도도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3%,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3%씩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자료가 좀 잘못됐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5% 나왔습니다. 5%였군요. 네네. 갤럽 조사는 화, 수, 목 조사에서 금요일 날 발표를 하죠. 네. 그러면은 수요일 날 오후에 늦게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으니까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분들은 그것을 알고 응답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올라야 되잖아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려갔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한 주일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조금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유의미하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었다는 어떤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 예. 완전 대세론을 형성할 거다. 이 주장은 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또 조사를 봐야 되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그 무죄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반대로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지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꼭 등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장래 지도자 선호도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한동훈 전 대표가 5%입니다. 앞서 제가 3%로 말씀을 드렸는데 5%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 각각 3%씩 나왔다는 점을 정정을 해드리면서 민주당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 차가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그 기준 자체가 민주당의 향후에 있어서의 집권에 있어서의 전체의 흐름에는 좋은 영향을 줬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박스권에 있어서의 벗어날 만큼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는 아직 이 수치에서는 볼 수 없으나 다음 주에 있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치 장래 지도자의 선호도가 출렁일 수 있고 상승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신호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혼자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장래 선호도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 쪽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라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하고 강성 지지층 친윤그룹에서의 지도부와 괴를 같이 하는 후보가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을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오늘 수치를 보면 오세훈, 홍준표 이분들은 거의 이제 하락 추세에 있고 본인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 수치 자체가 약간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뭉쳐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면 이쪽은 그에 맞설 수 있는 신윤그룹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 수준의 김문수 장관의 어떤 수치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뭔가 새롭게 어떤 이 장래 지도자에 대한 선호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각 개개인에 대한 선호도는 다음 주에 어떤 지지도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눈여겨봤던 게 이준석 의원이 사라졌어요. 원래 늘 그래도 1%는 했거든요. 네. 근데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게 145주 만에 이준석 의원이 장래 지도자의 선호도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최근에 국민들한테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또한 또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짧게 김문수 장관의 약간의 하락,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저희 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면 갤럽 조사에서 항상 유보, 나는 의견이 없거나 모르겠다가 한 40% 가까이 돼요. 네. 이번 조사에도 39%가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지사 방금 나왔지만 22% 지지율인데 3주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집니다. 27, 25, 23, 22. 한동훈 대표는 지금 13 단자릿수로 좁혀졌고요. 네. 아마도 탄핵 관련해서 의견을 유보하고 계신 분들이 40% 이제 계신데 탄핵 관련해서 탄핵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제 활동이 없다 보니 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다 보니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많이 꺾이는 모양새다. 반대로 다른 분들에 대한 지지율,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좀 쏠리는 모양새 그런 것도 감지될 수 있다. 여론조사상의 수치만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김문수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